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모델을 좀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기술이죠. 지식 증류, 영어로는 knowledge distillation. 여기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 기본 지식이 있으시니까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요즘 AI 모델들 보면 성능은 진짜 좋은데 아시겠지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요. 실제 기기에 딱 넣어서 쓰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99% 정확도 모델이 추론하는데 3시간 걸린다. 이러면 좀 그렇죠. 근데 90% 정확도짜리 작은 모델은 3분이면 된다. 이런 식이죠. 바로 이 성능이랑 효율성,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기술. 이게 바로 지식 증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 점인데요. 지식 증류라는 게 크고 똑똑한 선생님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이제 작고 빠른 학생 모델에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모델 압축 기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식이라는 게 그냥 정답 1 아니면 0 이것만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델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클래스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좀 더 미묘하고 풍부한 정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선생님 모델의 지식을 학생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그 소프트 타겟이라는 말이 좀 핵심적인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모델 학습시킬 때는 하드 타겟,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강아지다. 딱 정답 레이블 1, 이런 것만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 모델은 예측 결과를 확률 분포로 알려줘요. 이걸 이제 소프트 타겟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이미지를 보고 강아지 0.7, 고양이 0.2, 자동차 0.1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런 개다 이걸 넘어서 모델이 개는 고양이하고는 조금 닮았는데 근데 자동차하고는 완전 다르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미묘한 정보까지 담겨 있거든요. 이게 바로 숨겨진 지식, 뭐랄까 어두운 지식, 다크 널리지라고도 부르는 부분의 힘이죠. 비유하자면 경험 많은 셰프가 그냥 레시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재료 없으면 저거 써도 비슷한 맛 나. 근데 이건 절대 넣으면 안 돼. 이런 팁을 주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모델은 이 부드러운 확률 분포, 이걸 학생 목표로 삼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애들이랑 얼마나 가깝고 먼지, 그 관계까지 배운다는 거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온도라는 파라미터도 있던데요. 그건 뭔가요? 네. 그건 이제 소프트 타겟을 얼마나 더 부드럽게 만들 건지 그걸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를 높이면요. 확률 분포가 더 이렇게 평평해져요. 그래서 정답 말고 다른 클래스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두운 지식이죠. 이걸 학생이 더 많이 참고하게 되는 거죠. 온도를 높이면 더 부드러워진다. 네. 기술적으로는 소프트맥스 함수 계산할 때 각 로짓 값을 온도로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로짓은 모델이 최종 확률을 내기 바로 직전의 원시 점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t가 1이면 그냥 일반적인 확률 분포고요. t가 커질수록 분포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실제 정답 레이블도 따라야 하고 또 선생님 모델의 그 부드러운 예측, 소프트 타겟도 따라야 하고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둘이 좀 충돌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확히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손실함수, 로스 펑션은 보통 두 부분의 합으로 구성돼요. 하나는 이제 학생 모델이 실제 정답 레이블, 즉 하드 타겟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보는 스튜던트 로스고요.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소프트 타겟 분포랑 학생 모델의 소프트 타겟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 이걸 재는 디스틸레이션 로스입니다. 아, 두 개를 합치는 거군요. 네, 보통 그 분포 간의 차이는 KL 발산, KL 다이버전스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하는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두어 확률 리스트가 얼마나 다른지를 재는 척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손실값에다가 적절히 가중치를 둬서 어느 쪽 목표에 좀 더 집중할 건지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학생은 실제 정답이랑 선생님의 소프트 타겟, 이 둘 다 비교하면서 그 결합된 손실함수로 학습을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지 알았는데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에도 혹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 네. 그것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접근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응답 기반이라고 해서요. 방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선생님의 최종 예측 결과, 즉 소프트 타겟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특징 기반이라는 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모델 중간 레이어에서 나오는 특징 표현, 그러니까 피처 맵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모델이 이미지를 보면서 중간 단계에서 파악한 윤곽선이라든지 질감 같은 그런 특징 정보인데 이것까지 전달해서 학생이 좀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아, 중간 결과물까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관계 기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좀 더 복잡한데 데이터 샘플들 사이의 관계나 아니면 특징들 사이의 관계 자체를 학습시키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와, 방법도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 지식 증류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나요? 활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모바일넷이나 타이니보트 같은 모델들인데요. 이런 모델들처럼 스마트폰 같은 좀 사양이 낮은 기기에서도 잘 돌아가는 그런 경량 모델 개발에 아주 핵심적이고요. 아, 역시 경량하군요. 네. 또 새로운 걸 배울 때 기존에 알던 걸 자꾸 잊어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AI가. 이걸 완화하는 지속학습, 컨티뉴얼 러닝 분야에서도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좀 재밌는 점은 VILD 같은 최신 비전 언어 모델 연구를 보면요. 놀랍게도 학생 모델이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모델 성능을 오히려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학생이 선생님보다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 지식 증류가 단순히 모델을 작게 만드는 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앞으로 추론 비용 줄이고 실시간 AI 응용 늘리는데 특히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AI 구현에 점점 더 중요해질 기술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결국 지식 증류라는 건 큰 모델이 가진 그 정답 너머의 부드러운 지식, 소프트 타겟이나 어떤 판단 근거 같은 것들을 작은 모델에게 효율적으로 잘 넘겨줘서요. 성능 손실은 가능한 줄이면서 모델은 가볍고 빠르게 만드는 그런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답 맞히기를 넘어서는 거죠. 모델이 세상을 이해하는 그 풍부한 방식, 클래스 간의 유사성 같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과정이니까요. 덕분에 이제 AI를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이 좀 자원이 제한적인 다양한 환경에 훨씬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AI한테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이요. 단순히 정답만 딱 알려주는 걸 넘어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미묘한 뉘앙스, 이런 것까지 전달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한다면 과연 미래의 AI 학습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